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챕터는 이제 딥러닝이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경망이 이제 이미지 처리에서 뭐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 잠깐 복습을 하면 이제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구성이 이제 이미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알고리즘 또는 이제 분류기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피처를 직접 그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머신러닝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추출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특징 추출을 따로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만 그냥 툭가 넣으면 걔가 알아서 찾아준다 특징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이제 그 신경망인데 이제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많은 수의 이제 뉴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뉴런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들이 이제 층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되고 이제 출력을 예측하기 위해 이제 계산을 막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제 다층 퍼센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그래프 구조에서 이 동그라미 말씀드렸듯이 이 노드를 이제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퍼세트론이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 그 뉴런에서 따온 건데 이제 이 수상돌기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지금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수상돌기인데 이제 뭐 요거로부터 이제 서로 다른 그 세기의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신호의 합이 이제 어떤 정해진 인계값을 넘으면 이제 시네스를 통해 이제 출력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출력이 이제 또 다른 뉴런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위에 같은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 뉴런은 이제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 요거 가중합이나 스텝 함수 이걸 이용해서 이제 생물학적 뉴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용화한 거예요. 그림 보시면 이게 생물학적인 뉴런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인공 뉴런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풋이 이제 원래 그렇게 이제 그 수상돌기에서 막 이제 값들 이제 그 시냅스 값들이 와가지고 인기치 넣으면 이제 툭 하고 출력하는 게 사실 이제 이런 그 모양으로 이제 간단화한 거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합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결합 가중치가 뭐냐면 이제 입력 특징 이 X1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해당 특징이 출력에 미치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이제 가중치 W1을 각각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X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W들이 이제 다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가중치는 입력 신호를 증폭을 시키고요. 작은 가중치는 이제 입력 신호를 약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냐가 이제 신경망 학습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뉴런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입력 신호를 변환하는 계산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 이제 가중화 함수랑 이제 스텝 활성화 함수가 이제 쓰여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출력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에 출력 노드가 있는데 그건 이제 퍼센트론의 예측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W들이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X가 정정 XX X가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각각 해당하는 가중치들이 이렇게 W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합을 해주는 sum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중합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어쨌거나 가중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x1 곱하기 w1 플러스 x2 곱하기 w2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 해가지고 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더한 값이 스칼렛 값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값 이렇게 전달되고 거기서 이제 인계치가 넘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중합 함수가 이제 보시면 이제 가중합이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가중치로 곱한 입력값의 합에 이제 평양을 더한 값으로 정의를 해요. 밑에 수식 보시면 이 z가 이제 가중합인데 이 서메이션을 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xi랑 wi로 곱하고 다 곱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b라는 평양을 더하게 됩니다. 절편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 거 풀어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세트론에서 이제 평양이 왜 필요한가라는 게 이제 책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평양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이제 더욱 정확해지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직선의 위치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층에 이제 항상 값이 1인 입력 노드를 하나 추가하면 이제 평양을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경방위 학습 과정에서 평양은 이제 가중치가 하나 추가된 것과 같이 취급하며 이제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 함수 값이 최소화 되도록 최적화된다. 그러니까 이 B도 W와 마찬가지로 최적화가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이 만약에 이 B라는 평양이 없었으면 사실 이 데이터에서 선 하나로 구분을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B라는 평형이 있음으로써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여기 인풋에 보면 여기 1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그 항상 값이 1인 입력 노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설명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가지고 1 곱하기 W0 이게 이제 합해가지고 평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간주값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망의 이제 활성 함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스텝 활성 함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정해진 인계값보다 크면 그 1이라는 값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 보시면 여기 0보다 크면 일단 1 맺고 뭐 0보다 작으면 이제 0으로 되는 그런 함수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0이 이제 인계값이죠. 요거를 이제 스텝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 어떻게 학습이 되나를 보면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그 뭐냐 아무튼 이게 지금 약간 튠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그 소리 조절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일일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어 이제 학습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그 소리가 이게 잘못 이렇게 하면 소리가 또 엄청 크게 나거나 또 아니면 소리가 작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들어가면서 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퍼세트로는 이제 실수를 통해 배우는 시행착오 전략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류란이 이제 입력의 가중합을 계산한 뒤에 이제 활성함수에 입력해서 예측값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중합 함수가 여기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렇게 그 통과시킨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y 햇 예측값이 나온 거고요. 이 y 햇이랑 그 다음에 실제 y 그러니까 이제 실제 레이블 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오차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오차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정하는데 이제 예측값이 만약에 너무 높으면 이제 예측값이 이게 낮아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하고요. 또 이게 너무 값이 낮으면 이제 높아지도록 가중치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 설명도 해줬는데 이제 하나의 누련만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퍼세트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나누는 경계가 이제 직선이에요.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한번 이제 들어보면 뭐 어떤 선수가 이제 대학팀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퍼세트론 모델을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 팀에 지원한 선수의 키와 나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팀에 예측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퍼센트로는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한 지원자와 이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를 잘 분리하는 직선을 이제 잘 정의를 하면 모델을 잘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키와 나이로 해가지고 퍼센트론 모델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뭐냐 아주 액티베이션은 씌우지 않은 거 가중합 함수.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데이터를 보면 이제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이 이제 그 탈락한 애들이고 이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합격한 선수들. 인데 지금 이 데이터로는 직선 하나 가지고 굉장히 좋게 구분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럼 뭐 이거는 뭐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보시면 이제 나이랑 키인데 이것도 데이터 분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약간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야지만 구분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보시면 이거는 직선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뉴런 하나만으로도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는 이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런이 만약에 두 개라면 이제 여기 점선 두 개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뉴런 수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제 실제 데이터에 더 부합하는 신경망의 분류 경계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이 경계처럼. 근데 이제 뉴런 수를 너무 많이 들리면 이제 신경망이 그 학습 데이터에만 최적화되는 이제 과적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이 검은 색깔 이렇게 곡선은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뭐 적당히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여기 초록 색깔 선은 지금 데이터 하나하나에 되게 집착을 하면서 구분을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 예측이 안 돼요. 그 경계선이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층 퍼세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퍼세트론이 뭐 여러 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성형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하려면 이제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필요하겠죠. 아까 위에 예시 봤듯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둘레 부분은 빨간색 데이터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별표 데이터인데 지금 이거를 직선 하나로 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으로 구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이렇게 세 개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런 예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망을 구성하는 주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어, 보시면 이제 입력층이랑 응lik층 그리고 결합 가중치랑 출력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층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인풋 이게 입력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응lik층이라는 거는 여기 이 6개짜리 뉴런이 쩌르르 있는 거. 이 레이어 이 한 줄 한 줄이 이제 응lik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결합 가중치는 말씀드렸듯이 그 Z 얘기하는 거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아웃풋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층이 뉴런이 이제 N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층 길이는 이제 가중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데 모은 구조를 이제 멀티 레이어 퍼센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이렇게 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어 사실 이제 여기 뒤로 갈수록 약간 패턴이 약간 그 전체적으로 보는 약간 패턴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는데 일단 뒤에 내용 이어지니까 그걸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은디충이 그 이 특징, 이 피처가 실제로 학습되는 그 구간이고요. 그 앞쪽 층의 노드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그 구상적인 특징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앞쪽 부분은 이제 간단한 거를 학습을 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도형 같은 복잡한 패턴에 어떤 그 패턴의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복잡한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나중에 이제 CNN이라고 합성공 신경망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돼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을 설계할 때 이제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는데 이 층수랑 이제 층을 이루는 노드 수 이 두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지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은디층이 두 개 이상인 거를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신경망의 층수가 많을수록 이제 복잡한 학습 데이터에 잘 맞겠죠. 근데 이제 층수 아니면 뉴런들 이게 많으면 이제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이제 적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매우 부정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점이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전결합층이라고 있는데 이 PC 레이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레이어가 이 지금 히든 레이어 1 보면 그러니까 이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노드가 이제 각기 다음 층에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층을 이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몇 가지 중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층수랑 그다음 노드 수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여기 은딕층 수가 이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제 뭐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오버피팅이 될 수 있고요. 뭐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액티베이션 하고 이제 거기에 가중 함수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이제 렐루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게 가장 널리 쓰이고 특히 은닉층에서는 이제 렐루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를 사용합니다.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할 때 주로 쓰고 소프트맥스는 이제 다중 분류할 때 그럴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참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신경방의 예측 결과가 실제 레이블 값이랑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측정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최적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오차가 최소가 되게 하는 가중치를 이제 찾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배치 크기도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한번 업데이트마다 신경망에 입력되는 그 학습 데이터 수를 의미를 하고 이 기본 값은 보통 32로 시작을 한 다음에 뭐 컴퓨터가 이제 그 뭐 좋은 컴퓨터다 이러면 이제 숫자를 더 늘려도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2의 배수 느낌으로
32로 했다가 32의 제곱, 32에 이제 그 32 곱하기 2, 32 곱하기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뭐냐 제가 알기로는 그 CPU에서 그 스레드가 보통 2의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무튼 GPU도 그러나? 그 에포크 수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거는 이제 전체 학습 데이터가 신경망에 입력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하나 있으면 이 배치 크기는 그 큰 거 하나를 여러 번 쪼개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여러 번 쪼개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 전체를 한 번 다 썼을 때 이제 1 에포크 돌았다고 하고 이제 에포크 수를 이제 여러 번 하는 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이제 여러 번 쓴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학습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쓰이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딥러닝 구현하실 때 그 대부분 터치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값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논문에서도 그냥 기본값 쓰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기본값에서 자릿수 하나씩 올리거나 내리는 식으로 일단 조절을 합니다. 만약에 조절을 한다면.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거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좀 겪어가지고 이제 적절한 값을 찾아요. 여러 번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의미랑 그다음에 이 작용을 고려를 하면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족빠지게 공부해라 뭐 이런 소리고요. 활성화 함수는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논라인언리티라고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가중합 함수로 나온 결과값을 이제 비성형으로 비틀기 위해 쓰는 거고요. 또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지만 이제 신경망이 비선형성을 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망에 이제 함수가 없으면 이제 모델은 그냥 숫자 값을 출력하는 뿐이 선형 함수가 되어버리죠. 그 함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기 저자가 이제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게 이제 항등 함수라고 해가지고 야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내뱉는 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액티브에서 Z가 그냥 Z인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안 쓰이는 거고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진정한 비성형 함수들이죠. 어, 보시면 이제 헤비사이드 스텝 함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0 아니면 1을 내뱉는 그두 가지 값만 출력하는 거고요. 또 입력이 이거 같은 경우는 입력이 0보다 크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을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활성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이는 이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 분류에서 이제 두 클래스의 확률을 구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S자로 생겼죠. 근데 이제 여기 바운더리가 이제 0이랑 1 사이인 게 특징입니다. 수식 보면 뭐 이렇게 생겼고요. 네,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위에서 봤던 이 시그모이드 있죠. 요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제 3개 이상의 클래스를 대상으로 이제 한 분류에서 각 클래스의 확률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수식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이 그림 보시면 1.2, 0.9, 0.4라고는 이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소프트맥스를 딱 이제 거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0.4주, 3, 4, 0.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더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률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0.46은 이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소속될 확률이 46%인 거고, 뭐 두 번째는 뭐 34%, 세 번째는 뭐 20%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그 이동시킨 버전이고요. 그래프 상에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비해서 은닉충에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제 데이터를 중앙에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층이 학습에 유리하다. 이게 데이터를 중앙에 모은다라는 게 이제 이 가운데 구간으로 이제 데이터가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으면 기울기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야 기울기가 다음 노드에 연결이 되니까 역전파하면 이제 그런 경우인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중앙에 모은다는 그 소리였고요. 뭐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렐루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입력이 이제 그 원래 x보다 크면 입력이 이제 뭐 0보다 크면 그냥 원래 값을 내뱉고요. 이 식 보시면. 근데 이제 0보다 작으면 이제 출력을 이제 안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요게 엄청 심플한데 되게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 성능의 활성 함수를 평가를 받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잘 작동을 하고 이제 응립 중에서 다른 함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해요. 뭐 이제 뭐 보시면 지금 그 뭐냐 이 식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계산이. 그래가지고 그 계산 속도 면에서도 되게 엄청 유리해요 이 렐로가.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키렐로가 있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왜 생겨났냐면 이제 렐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0보다 작은 부분이 보시면 이제 기울기가 빵이 되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x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빵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빵이 돼버리면 그 기울기 그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울기 그 뭐냐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제 항수값이 이제 그 뭐냐 기울기 값이 0이 되지 않게 해주는 거고 엄청 작은 기울기로 이제 함수값을 음수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되게 드물게 사용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렐루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식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그냥 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0.01x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활성함수가 그 졸라 많잖아요. 또 이제 뭘 골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기준으로 이제 골라보면 좋다 이런 얘기를 저자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은닉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렐루 함수 쓰면 되고요. 렐루 좀 시원찮으면 이제 리키 렐루 쓰면 됩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는 계산적으로 엄청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렐루를 쓰고요. 이제 출력층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분류가 만약에 그냥 이진 분류면 뭐 1 아니면 2 이런 식인 거면 그냥 시그모이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회귀 문제인 경우에는 이 활성화 함수 따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값을 출력을 하는 거니까 따로 안 거치고 그냥 값 내뱉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반향 계산이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x의 인풋으로 값이 들어오고 이 값들이 이제
가중압 함수 통과하고 활성화 함수 통과를 한 다음에 그 어떤 값이 나오면 그거가 또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인풋으로 돼가지고 또 다음 층의 노드로 전달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 이제 피드포워드 프로세스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인풋에서 시작해서 아웃풋까지 데이터의 흐름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림이고요. 또 뭐 순방향 계산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보면 좀 족같지만 뭐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보면 그냥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가중치들 있잖아요. 이 가중치들, 이 가중치들이랑 인풋이랑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 이렇게 그 아니지 저거 그 액티베이션 함수 씌워가지고 값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뭐 얘도 이제 툭 튀어나오고 지금 여기 A123이 뭐냐면 지금 여기 A123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A 이제 1을 계산하기 위해 x1 곱하기 이제 wx11 뭐 x2 거기다 더하기 이제 x2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계산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또 이제 여기 얘 계산했으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여기 A2도 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3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A2에 대해서도 계산 다 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층에서 예측 결과 여기 세 번째 층에서 이제 예측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이 A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합 한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씌워가지고 값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예측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숫자 다 일일이 그 스칼라로 해가지고 다 일일이 곱하고 잡아줬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은닉중 노드 수가 수백 개가 넘어간다면 보통 이게 수백 개 되게 디폴트죠 거의. 노드 수 엄청 많잖아요 은닉중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이 그 곱셈 하기가 뭐 사실 행렬을 바꿔도 곱셈하는 건 똑같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행렬로 이용해가지고 그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식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수식 풀어서 쓴 게 여기 아래 제가 그 레이텍으로 진짜 열심히 친 건데 이거 치느라 1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중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첫 번째에 이제 그 뭐냐 이 가중치들이랑 이 x랑 곱해가지고 시금 이제 그 액티베이션 씌우고 또 그거의 값에 또 요거랑 또 이제 행렬 곱셈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랑 행렬 곱셈 해가지고 또 액티베이션 씌워서 마지막에 이제 y 해 나오는 거 1년의 과정.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제 특징 이제 딥러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특징이 우리가 직접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가 그냥 그 딥러닝 모델이 알아서 특징 추출해주고 거기서 학습까지 해줘가지고 거의 뭐 엔드 투 엔드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히든 레이어에 그 얘네가 이제 특징들이 뽑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 딥러닝 막 블랙박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런 히든 레이어에 뽑히는 그런 특징이 이제 볼 수도 없고 제어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신경망이 부리는 뭐 마술의 일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은닉충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숨겨져 있으니까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제 최종 출력된 예측 결과를 보고 이제 만족스러운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이제 파라미터를 그냥 조정을 그냥 하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방수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수 그 다음에 뭐 집주소 해가지고 값들 이렇게 있어요. 요거 세 개로 이제 여기 네 개짜리 히든 레이어 통과를 시키는데 이 각각 노드에 어떤 피처가 이렇게 피처 A1, A2, A3, A4가 생기는데 사실 이 A1, 2, 3, 4가 어떤
피처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뭐 얘가 뭐 아니, 전용 데이터라서 이거 말하기가 좀 헷갈리네. 뭐 아무튼 이제 어떤 특징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최종 값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값은 이제 그 집값 예측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차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오차함수는 이제 비용 함수,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로스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딥러닝 관련 문헌에서는 이제 뭐 같은 용어로 쓰이고요. 그냥 뒤죽박죽 막 씁니다.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은 이제 신경망의 예측 결과가 이제 그 바람직한 출력과 비교해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의 값이 크다면 모델의 정확도가 이제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클수록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모델을 이제 더욱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 오차 함수는 왜 필요한가? 이제 이 최적화 문제는 이제 오차 함수를 정의를 하고 파라미터를 막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오차 함수가 계산하는 그 오차를 최소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차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최적화 문제의 최종 목표가 이제 오차 함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 가중치를 이제 찾는 건데 이제 이거 찾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차 함수를 정의를 해서 걔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계산을. 그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오차 함수 최적화라고 뭐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 이제 오차의 값은 이제 항상 양수인데요. 뭐 물론 이제 네거티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잠깐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항상 양수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점으로 구성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점에 대한 오차가 마이너스 10이고 두 번째 점에 대한 오차가 이제 10이라고 하면 그 얘를 평균을 내면 그 빵이 돼버리잖아요. 숫자상으로는 이제 평균 오차가 빵이니까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하나하나씩 살펴를 보면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예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차가 서로 상쇄되지 않게 그러니까 값을 몽땅 이제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예측 결과라 하더라도 이제 오차 함수에 따라서 오차값이 이제 달라지고요. 그만큼 모델 성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모델 1, 2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오차 함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형상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럼 이제 오차 함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계학 과면 이제 MSE 그 귀가 터지도록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값이 이제 실수인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서 많이 쓰이고요. 이건 이제 각 데이터 점의 오차를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여기 수식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수식을 뭐 노테이션 설명을 하면 이제 여기 2라는 함수 이제 그 가중치 b랑 아니 w랑 그다음 평양 p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오차 함수 의미를 하고요. w 가중치 행렬, 뭐 b는 평양, 얘는 이제 학습 데이터 수, 뭐 얘는 이제 예측 결과고 얘는 실제 레이블 값, 뭐두 개는 이제 뭐 이제 오차 차이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요거 보고 요거 보면 이제 수식이 이해되겠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 계산해서 그걸 제곱해가지고 양수로 만들고 그걸 다 서메이션 한 다음에 그 n빵한 거 그런 형태. 이게 MSE는 이제 오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이제 예외값에 되게 민감한데 근데 이 민감한 게 오히려 유용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에서 이제 예외값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제 예외값에 대한 민감성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평균값보다는 이제 중간값이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가 아니라 절대 제곱 오차, 민 앱솔루트 에러를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제곱 오차는 이제 오차의 절대값의 평균. 그래서 이 수식 보면 아까 위에는 제곱이었는데 얘는 그냥 절대값 이렇게 씌운 거죠. 그 절대값을 이제 양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메이션 해서 엠방한 거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고요. 그 위에는 이제 회귀 관련된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류와 관련된 이제 오차 함수고요. 교차 엔트로피라고 있어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류 문제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학습 그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뭐 이렇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개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를 딱 봤을 때 이 이미지의 실제 확률 분포는 당연히 걔가 100%겠죠? 개 사진이니까 이게 개 사진인데 PC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실제 분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까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만약에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시켰는데 예측 결과로 얻은 확률 분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제 캐시 확률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예측 분포가 이제 뭐 캣은 20%, 도구는 30%, PC는 50% 이렇게 예측을 완전 엉터리로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실제 분포랑 이 예측한 분포의 그 차이를 측정을 할 수 있으면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게 이제 교차 엔트로피고 그러니까 이 예측 분포랑 실제 분포랑 이 이제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수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씌운 거고요. 이 P는 이제 확률이고 이 I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 그러니까 뭐 I가 1이면 cat, 2이면 도그, 3이면 뭐 PC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요 예시로 계산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 그 값이고 사실 이제 실제 레이블 값이랑 그 확률 분포랑 거의 같은 거죠. 이게 뭐 개라는 사진을 줬는데 개의 확률이 뭐 80%일 수는 없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뭐 값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아니까 이제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아이고 쉬워라. 그래서 위에 예제는 이제 샘플이 이제 하나의 경우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모든 학습 샘플 이제 n 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처럼 서메이션으로 이제 모든 학습 샘플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교차 엔트로피 계산을 해가지고 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차와 가중치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제 오차가 최소화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를 보면 이제 뭐 이런 간단한 이제 그 퍼세트론이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간단하죠. 입력이 뭐 0.3 이거 이제 정답이 이제 0.8이라고 하면 이 퍼세트론의 예측 결과 이 y 햇을 계산을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여기 밑에 식처럼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다음에 오차 계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y 햇에 그 y를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면 뭐 반대로 상관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남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가중치만 남잖아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W밖에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여기 보시면 이 JW가 이게 지금 오차 함수 코스트 펑션이고요. 얘가 지금 최소화하는 점이 지금 2점이잖아요. 이 점일 때 이제 이 W가 20이다.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프의 경사가법으로 이제 이 경사 따라가지고 쭈쭈쭈 가가지고 여기 찾는 거 이런 걸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이제 조금씩 수정하면서 찾겠죠. 그 최적화 알고리즘 그러니까 신경망의 이제 학습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표본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신경망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순방향 계산을 통해 예측 결과를 계산하고요. y에 그 다음에 실제 y랑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 값이 이제 최소가 될 때까지 조금씩 이제 그 w들을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이 w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는 이제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이제 알고리즘을 또 따로 써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쓴 용어가 이제 최적화인데 뭐 아무튼 이제 오차함수의 가장 큰 이점이 이 신경망의 학습을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적화 문제로. 그래서 어떤 값이 최소 또는 이제 제대가 되도록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거. 요걸 이제 이 오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신경망에서 이제 오차 함수 값을 최적화를 하려면 이제 가중치와 평양을 이제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 옵티멀 레이트를 찾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그림 보면 얘는 지금 가중치 이렇게 하나잖아요. 이 하나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제 가중치가 만약에 두 개라면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이 빨간색 점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웨이트고요. 요거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W1이랑 W2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에러가 이렇게 이제 Z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가중치가 이제 3개 이상부터는 사실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최대 2개까지만 그린 거고 아무튼 그렇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경사관법을 좀 배워볼 텐데 경사 이 그레디언트가 뭐냐면 이제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 곡선에 대한 접선이 가는 변화율 또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A점에 대한 어떤 기울기에 대한 함수 이렇게 직선이죠. 각 지점마다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제 경사관법은 그럼 뭐냐? 이제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이 오차 함수의 최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오차 함수의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면 지금 처음에 이게 그 이니셜 웨이트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찾으면 이제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고 그래가지고 쭉 이동하면 이렇게 이 미니멈이 되는 곳으로 도달을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웨이트가 하나밖에 없을 때고 막 이제 웨이트가 이렇게 두 개일 때를 보면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이 언덕에서 이렇게 경사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 보시면 이제 어 1, 2, 3, 4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거를 이제 그 미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그 3차원에서부터 그 뭐냐 그 이런 기울기를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이제 2차원일 때는 그 슬로프라고 하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 골 웨이트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이제 두 가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제 걸음의 방향, 그레디언트죠. 그다음에 보폭, 얼마나 걸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그레디언트 계산을 이제 해가지고 방향을 찾는 거고요. 이 보폭은 뭐냐면 이제 학습률 이렇게 알파라고 있는데 이제 요거가 이제 보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알파 값이. 그래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을 할 건지를 이제 정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알파 값 그럼 존나 크게 하면 그 존나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인데 이 A라는 지점에서 그 보폭을 졸라 크게 해가지고 알파 값한 졸라 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더니 이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여기인데 갑자기 일로 훅 하고 이동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그레디언트 재가지고 그 방향으로 훅 가니까 또 이제 C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방향을 가니까 완전 엉뚱한 데로 가버리죠. 여기 꼭대기로 점점 산으로 갑니다. 이제 위 그림처럼 이제 보폭이 너무 크면 이제 이 오차값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제 진동하기만 하고 이제 감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학습률을 더 작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겨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맞는 말이지만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나 보폭을 이제 합쳐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 이 알파가 보폭이고 이 뒤에 이 미분값이 이제 그 방향 그레디언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가중치에다가 그레디언트 값 이렇게 요거 위에 부분 계산을 한 값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디언트가 그 원래는 이제 계산하고 올라가는 방향이거든요. 위로 가는 방향. 그래가지고 그 반대 그거에 이제 반대 방향을 가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 중에서 우리가 본 거는 이제 그래프처럼 이렇게 사발 모양이 아닌 경우도 뭐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의 극소점이 아니라 그 지역,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최소값인데 여기 이제 극소값 이 주변에서 가장 작잖아요. 이 부분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로 그레디언트 이동하면 사실 여기도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빵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미분값으로만 보니까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이렇게 이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목표는 여기 글로벌 미니마고 이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복잡한 그래프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곳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 훈련 데이터를 전체 다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경사강법, 배치 경사강법 문제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역이 이 n이 이게 데이터 개수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 수가 1억개면 지금 이제 i는 1부터 1억까지 지금 다 이거 계산하고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이거 언제 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이제 확률적 경사강법 SG라고 부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체 다 쓰는 게 배치 경사강법이면 요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데이터를 하나만 쓴 거예요. 한 줄. 샘플 하나.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수정을 하고 SGD는 다양한 시작점을 만들 수 있고 왜냐면 이제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이니셜라이징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극소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 극소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은 지역 극소점 중에서 가장 작을 값을 그냥 우리 전역 최소값으로 그냥 타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하나만 뽑아다가 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징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거 이제 경사관법에는 이제 경사를 계산하기 위한 그 훈련 데이터 전체를 입력을 하니까 이 오차함수의 그래프 따라가는 그 그래프를 보면 내려가는 그래프 경로 그걸 보면 이제 매끄럽거나 직선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확률적 경사관법은 이제 경로가 되게 똑바르지 않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중구난방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점에 다가갈수록 그 언저리를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맴돌 뿐 이제 정확하게 그 전역 최소점에 이제 다다르지는 못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그냥 그 전역에 그냥 가까워지는 걸로만 그냥 보고 그냥 타협하겠다. 뭐 그러는데 이제 그게 차이가 지역 그러니까 그 뭐냐 전역 최소점이랑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거리 사실 엄청 크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확률적 경사하관법이 이제 배치 경사하관법보다 이제 빠르고 이제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지금 아까 여기 그래프가 매끄럽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옆에 SGD는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떨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최소값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그냥 빙빙 돌면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그 두 개가 좀 좀 합치면 두 개를 절충시키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그 이제 전체 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뭉탱이로 뽑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256개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배치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SGD의 절충안이고요. 그것도 이제 미니 배치처럼 이렇게 뭉탱이로 넣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다양한 또 관련된 변종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여기 아담을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 있는데 일단 순방향 계산은 우리가 아까 했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의 일련의 계산 과정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을 계산을 하고 계산됐으면 이제 오차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경사관법 알고리즘 사용해가지고 이 뭐냐 이 엄청 조그맣게 이제 가중치를 수정을 하는 거죠. 이 델타 W 해가지고 그 미분값에다가 이제 보폭 방한 형태 이렇게 이제 그 델타 W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델타 W는 이제 신경망 전체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 값들을 전파하면서 이제 가중치를 수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역전파라고 이제 이름이 붙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또 아니면 백워드 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가중치 수정을 위해서 이제 가중치에 대한 오차의 미분을 출력층부터 첫 번째 층까지 거꾸로 해가지고 이 미분 값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미분 값을 왜 전달하냐를 보면 이제 이 체인 룰을 써야 돼가지고 그래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뭐냐
뭐냐 이 전체 그 출력값이 이제 그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값을 알고 싶은데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체인룰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갤 수 있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이 a의 변화량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요거 바로 알 수 있고 요것도 따로 떼서 보면 이제 뒤에 앞에 거 계산됐으면 여기도 알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앞에 거 알 수 있으면 요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체인룰로 이제 쪼개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이제 출력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분 값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용해가는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그 거꾸로 데이터가 또 그 기울값이 흘러가니까 이제 그 백워드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 요 그래프 보면 여러분 이, 이 먼저 여기 지금 이게 출력값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여기 W 값의 어떤 그 미분값 그거에다가 요거 미분값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 화살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그 출력값을 이제 인풋으로 그 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을 알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체인룰로 써야 되니까 값들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있는 여기 이 가중치값 정정할게요.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뭐 말로 이 식을 말로서 표현하면 이제 그 여기 있잖아요. 요 값, 이 빨간색 선만 일단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끝에 여기 출력층에 있는 요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를 계산하고 요거를 계산하고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예요. 공식 보면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주르주르 해가지고 겨우 1시간 만에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